를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성함을 제가 한번. 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네. 인도에서 지금 26년 차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제 일이나 이름을 좀 발표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저에게서 선교라는 것은 생존입니다. 생존. 예. 그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누아투에서 오신 마이크를 그냥 계속 켜두시면 됩니다. 꾹 누르시면 켜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누아투에서 온 정성호 김금숙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새롭습니다. 네. 저에게 선교란 저에게 주어진 일을 주님의 뒤를 너무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잘 따라가는 게 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아내도 동일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사이드로 나가는 강좌 전경에서 얼굴을 보시면 됩니다.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남편이 이 모임에 참석했을 때 옆에서 음성으로만 듣다가 오늘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게 됐는데 이렇게 한경균 선교사님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선교는 그냥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담안유 목사님, 지금 화면에도 보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담안유입니다. 지금 서울 신촌에서 언더우드 선교회 카페 언더우드 그리고 이제 한국어, 중국어를 같이 사용하는 이중 언어 예배를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있어서 선교는 일상인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선교,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모든 것이 일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민대홍이고요. 이 책을 편집 제작한 서로북스 사장이고 저에게 선교란 신대원 때 부전공입니다. 네. 이제 우리 줌에 접속해 계신 분들 소개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제가 호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영석 목사님이시죠? 네. 예, 제가 지금 사역 저기로 이동 중이라 사실은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보시는 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책을 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치앙마이에 와서 계속 지방으로 이동하고 또 미얀마 접경 지역에 가서 머물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책을 자세하게 끝까지 읽지는 못했지만 쭉 한번 훑어보았고요.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는 김영석 선교사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많이 늦게 나왔습니다. 2012년에 나와서 이제 만 10년 되었는데 제가 1994년도에 선교적 교회를 세운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1998년에 교회를 개척해서 15년 동안 포항에서 목회를 하다가 나머지 15년을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나왔고 선교란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현지 지도자들과 동반자 역할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뭐 그게 선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운전 중이신 거 아니세요? 운전 중이지만 괜찮습니다. 네. 예. 안전 운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네. 대전 영광교회 홍승만 목사님 소개해 주시고 나에게 선교란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영광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홍승만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참여하게 되어서 반갑고요. 이제 조금 있다가 아이가 올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화면을 꺼놓고 참여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선교란 어, 저에게 선교는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택규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귀한 모임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책도 보내주셔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이름은 장택규입니다. 저는 그 중동에서 2001년부터 사역을 했고 한번 그 내전 때문에 나라를 바꿔서 또 다른 아랍 국가로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다가 2019년 1월 달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본부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다가 지금 다시 중동으로 이렇게 또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선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떠오르는 것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균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지금 파머스톤노스에서 한마음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형균 목사입니다. 저는 통합 측 뉴질랜드 선교사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컨텍스트가 됐건 어디가 됐건 살아가는 거고요. 지금 뉴질랜드에서도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아장아장 걸어가는 그러한 아기 같은 걸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주일 선교사님이신가요? 지금 음소거돼 있으신데 해제하고 말씀해 주시면. 네. 선교사는 아니고요. 그 이주일 목사입니다. 용인에 있는 명선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에 몇 개월 전에 한번 참석을 했었다가 계속 이 시간대에 못 하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은 목사님께서 책까지 보내주셨는데 참석을 안 하면 제가 너무너무 송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참석을 했고요. 근데 이런 모임이 너무 귀하다는 건 알지만 다른 일들이 있어 많이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 선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 못하고 아직까지 선교사로 이제 헌신했지만 선교사로 나가지 못했지. 선교사로 헌신했어도 나가지 못했지만 여전히 선교는 저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주엽 선교사님. 네, 말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와 페루에서 의료 선교사로 들리죠? 32년 차이고요. 안식년으로 2주 전에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도 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서울에서 거기 참석했을 텐데 저는 온라인으로만 되는 줄 알고 지금 지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줌으로 강의를 듣겠고요. 한경균 목사님 이 책 동반자 선교 보고서 읽으면서 정말 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게 있어서 선교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정관 선교사님이신가요? 화면과 음성 해주실 수 있으면 소개와 네, 안녕하세요. 네, 소리 잘 들립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갑자기 조금씩 끊기면서 네.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 괜찮아요. 잠시만요. 지금 잘 아, 접속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들리십니까? 아, 그래요? 아, 들리시나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는 계속 잘 들리고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가 잘 안 들립니다. 아, 그냥 안 이야기하시면 들리시는 줄 알고. 네, 성령님이 아, 듣게 하실 저는 것만 듣겠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쪽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좀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좀 부담스럽고 아직도 그래요. 계속 저희는 보안 때문에 비자발적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티베트 쪽 사역을 계속 해왔고요. 마을 사역과 그리고 의료 사역하고 교회 개척 사역을 했습니다. 대학생 사역을 10년을 하고 목사 선교사로 8년을 사역했습니다. 총 다 합하면 한 20몇 년간 사역했는데 같은 나라에서 2번을 비자발적 철수를 당하고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에게 선교란 제 삶과 동면 제 삶도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은 소민숙 선교사님. 네. 3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민 선교사님. 접속해 계신데 네. 예. 화면도 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미국 버지니아 미국 동부 여기 아침 시간 6시 25분인데 새벽 6시인데. 예, 우리 수면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 다만유 목사가 청년 시절에 제가 그 교회에 집사를 했던 같은 교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이걸 어제 보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한국인 선교동과 중국인 교회 지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사역과 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선교란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신 선교사였기에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한 번씩 다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또 오프라인에 오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선교사님이신가요? 우리 마이크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개와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냐면요.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요걸 한 1분 내외로 소개와 더불어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네. 네, 마이크를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로 10년 있다가 지금은 한국에 나와 있고요. 한국에서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선교를 기회가 되면 나가려고 남편과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혜숙입니다. 네. 다 아신? 아니요, 처음.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문자 보내드렸나요? 네네. 정영구 선교사님 통해서 KWM에. 제가 여러분한테 드려갖고 한 분 한 분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개가 끝났는데 한 명이 아직 안 했거든요. 우리
오늘 참여자 중에 제일 어린 사람과 그 어린 사람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 북스 같이 하고 있는 신혜원이고요. 민동주입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저에게 선교는 청년부 시절에 10년간 여름마다 함께 했던 저의 휴가를 그렇게 써서 산종마을도 다니고 그래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던 저의 젊은 여름 날을 생각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두의 소개와 나에게 선교란이 끝났습니다. 채팅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소민숙 선교사님, 지금 제가 이동 중이라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24년 지냈고 2019년부터 대만 현지인 교회를 남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잠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선교란 저에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인트로는 서로 소개였고요. 그 다음은 우리 김형균 목사님과 담안유 목사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네, 나의 동반자 선교를 경험했던 삶의 이야기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 김형균 목사님은 이 책을 읽으신 소감을 페이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소감을 좀 나누어 주시는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담 목사님 먼저 가능하실까요? 네. 네, 저는 사실 그 발제 이후의 대화인 줄 알고 질문을 준비해 왔는데, 저 같은 경우면은 이제 이 책을 보고 또 한경균 목사님과 같이 함께 한 시간들을 보면서 전혀 새로운 선교를 이제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은 이제 대학교 때 대만에서 CCC라는 학원 선교단체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또 복음주의권 또 근본주의의 어떤 그런 교회적 배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전방의 어떤 선교, 개척 선교, 그리고 이제 허락받지 않고 어떻게 잘 숨어서 지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 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그런 선교적 현장의 이야기들만 듣고 지내왔기 때문에 이런 에큐메니컬 선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 제가 장신대를 다니면서 또 그리고 한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이제 새롭게 경험하고 이제 알게 된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단이 1912년에 이제 총회를 창설을 하고 첫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저의 할아버지의 고향인 중국 산동성인데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교단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에큐메니컬 선교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그 기록을 갖고 왔어요. 중화 기독교 연감에 보면은 고려 장로회가 1913년부터 산동 지역에 사람을 보내 포교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재미있는 게 고려 장로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습관적으로도 조선보다는 고려를 좀 많이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잘못 얘기했으면 이민우 집사님께서 또 이제 코렉션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로서는 아직 동반자 선교에 대해서 제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좀 새로운 부분이고, 다만 그 개념을 좀 계속 배워가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퍼스펙티브스라는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가 주도적인 어떤 선교 사역, 그 다음에 점점 현지 교회와 함께하고 현지에게 리더십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선교사가 빠져나오는 이런 어떤 것을 이상적인 형태로 바라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동반자 선교적 이 컨셉은 시작부터 그렇게 갖고 가야 되는 것, 그래야지 이러한 선교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Unreached People 그룹이라고 UPG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룹들을 만나면서도, 물론 이럴 때는 전방 개척 선교가 이제 되겠죠.
되겠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떻게 현지인들 존중하고 현지의 문화를 알아가고 토착화를 하면서 그 땅과 그 심성에 맞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좀 많이 그런 컨셉들을 갖고 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보다 훨씬 더 세신 분인 김형균 목사님께서 이어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김영균 목사님 혹시 화면 쉐어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그냥 하시면 되나요? 그냥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쉐어를 듣겠습니다. 할까요? 네? 쉐어 해주시면 보면서 읽으면 이게 네. 2배로 기억이 더 잘 나지 않을까 싶어 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쉐어를 화면 공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그러면 쉐어를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조금 네, 더 잘 크게 해야지 보입니다. 잘 보이겠죠?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이렇게 한경균 목사님의 동반자 선교 보고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어서 저한테는 오히려 큰 영광이고요. 왜냐하면 한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뉴질랜드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라는 곳이 어딘지도 몰랐고요. 처음에 뉴질랜드라는 곳을 소개해 주셨고, 그리고 뉴질랜드 안에서 한인 사역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시안들을 위해서 어떻게 브릿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씨름해 가고 있는지 옆에서 보면서 많은 걸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 길이 녹록치 않다는 것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그냥 조금이라도 그걸 따라서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그냥 소감이고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진짜 직접 읽어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책의 특징은 개인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의 사역처럼 느껴질 수 있는 선교, 이 미션스를 공동체와 하나님의 선교로 시선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의 가치는 충분하고 특히 저와 같이 해외 선교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역의 범위와 방향성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축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은 느낌은 개인의 이야기를 넘어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는 이 세 가지의 키워드로 이해가 됐습니다. 첫째, 이 책은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저자 한경균 목사님의 개인의 에큐메니칼 여정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한국 땅과 한국 교회를 넘어서 여러 나라의 교회들과 만나면서 경험한 환대를 통해 동반자로 걸어가야 할 필요성을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를 통한 나눔이 동반자 선교의 기초가 됨은 현지 선교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공감과 도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이 대화는 선교적 열정에 성찰을 더해주는 도구이고 함께 사역하는 한인 선교사들과 선교 문서를 읽고 대화하고 한인 선교사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현지 교회의 소리를 듣고 함께 대화함으로써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함께 걷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이야기는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두 번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만남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선이해를 통한 경청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게 현상적인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공동체들의 역사적인 배경, 신학적인 배경을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그 공동체의 소리를 더욱 진실성 있게 진실하게 들을 수 있음을 저자의 선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저자 개인과 공동체의 만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인교회 공동체와 선교지에서 만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와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러한 선한 방향성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책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각 개인들과 함께하는 동반자적 선교와 각 공동체들과 동반자적 선교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적 선교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의 신학적 상상력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이 극복되고 함께함이 시작되고 평화와 공존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작은 대화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대화를 소망하는 마음의 언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동반자 선교 보고서는 이 땅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대화의 방법을 알려주고 작은 대화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 줄임말들보다 직접 이미 다 읽으셨겠지만 이 책을 읽고 저자의 고민과 함께 공감하면서 저자가 상상하는 꿈꾸는 하나님의 선교에 같이 참여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도전이 되고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저한테는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거기 하나가 더 추가되면 어떨까 싶어요. 책을 직접 사서 책을 읽고 공간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그냥 출판사 사장의 궁금합니다. 네, 넋두리입니다. 네, 두 분의 소감, 동반자 선교를 미리 읽으신 분의 소감과 또 이제 선교 단체 경험을 하면서 동반자 선교란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셨던 이 담한유 목사님 그리고 김영균 목사님 두 분의 이야기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경균 목사님의 발제 시간인데요. 이 책이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이고 그동안 경험하셨던 에큐메니칼 선교 이야기들을 오늘 나누어 주실 겁니다. 우리 한 25분 정도면 될까요, 목사님? 네. 아, 좋습니다. 배가 고파져 갖고. 제가 화면 공유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빅피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지도를 떴는데 그 필리핀 국립대학에 가면 에이시안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아시아에 대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데가 필리핀 국립대학 에이시안 센터인데요. 거기서 보면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인도차이나, 중앙아시아 이렇게 아시아를 구분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서강대나 몇 군데서 동남아시아 연구소 뭐 이런 개념이 조금 학회가 생겼는데 아직 서남아시아 멀었고요. 중앙아시아 멀었고요. 근데 어쨌든 필리핀은 70년대부터 아시아에 대한 필리핀 연구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제가 그걸 도입해 보면 그렇죠. 저는 동북아시아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제가 서남아시아인 인도에 가서 1년을 지냈고요. 저한테 인도에서 보낸 1년은 지금도 인도 생각이 나고 인도 음식이 그리울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체험을 제가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동남아시아인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그 필리핀에서 한 7년 6개월 있었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아시아 퍼시픽 이렇게 해서 남태평양을 좀 포함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는 태평양까지 있는 뉴질랜드하고 호주를 다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본토인 동북아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인도를 거쳐서 필리핀을 가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했고 근데 이제 저의 이 책을 쓰겠다라는 고민은 아닌데 이 동반자 선교를 조금 제가 공유해야 되겠다 이런 컨셉 제 경험을 해낸 것은 저는 언젠가는 한국에 돌아갈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게 한국으로 돌아갈지 다른 나라로 돌아갈지를 모르고 뉴질랜드를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로 돌아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시간을 보냈었고요. 근데 이제 저의 출발 지점으로 보면 사실은 담 목사님하고 좀 완전히 다른 배경, 그러니까 복음주의 선교 단체하고는 다른 배경에서 저는 선교의 씨앗을 좀 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때
에큐메니칼 청년 운동이라고 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한국 교회의 갱신 운동, 한반도 평화 정착 운동에 제가 많이 관여를 했고, 특별히 이제 노회라고 하는 지역 교회 집단의 청년 리더십, 그러니까 청년 선교사 아니고 청년 선교사 학교 아니고 지교회 회장, 부회장, 서기, 총무 잘 할 수 있는 임원 지도력 관계되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많이 했고요. 그 과정 가운데 Counts for World Mission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선교에 익숙한 분들은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런던 선교사 협회가 이제 바뀌어진 그 길을 제가 만나게 되면서 청년과 선교가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한국 내에 있는 청년 사역에 제 뿌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게 점차 확대가 되고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네트워크가 만나게 되고, 특별히 선교와 연결된 것은 CWM을 통한 만남이었다고 봅니다. CWM이라는 거는 조금 더 제가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1977년에 싱가포르에서 모였는데, 이제 그 영국 중심이죠. 영국과 유럽 중심의 그 선교, 네, 그걸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네. CWM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CWM은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영국의 백인들이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남태평양에 주로 선교를 많이 했는데, 어떤 혁명적인 일이 있었냐면 선교지와 피선교지 구분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프리카 교회 대표하고 남태평양 교회 대표하고 아시아 교회 대표들하고 100년 이상 넘게 선교해온 사람들이 똑같이 앉아갖고 n분의 1로 토론하고 n분의 1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교하는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있고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있는데, 그 장벽을 1977년에 허물어 버렸습니다. 예, 이사회에 똑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Counts for World Mission은 Worldwide Partnership of Christian Churches, 전 세계에 그 32개의 교단들인데, 이 교단이요, 어떤 교단은 교인 숫자가 한 4만 명 정도쯤 되고요, 어떤 교단은 400만 명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교세 편차가 너무 심하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n분의 1의 투표를 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인적 자원을 나누고요, 두 번째는 돈을 나누고, 선교사들이 갖고 있는 그 목사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사는 선교사들의 자격과 열심과 전문성을 나누게 되는데, 특별히 그 우리도 한국에 그 미션 스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 남태평양 이런 데에 그 컴퓨터 교사, 뭐 무슨 교사, 그래가지고 이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나라에서 필요한 그 선교사 자원을 막 올리면 전 세계에서 응답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피지에 있는 남태평양 선교사 교수가 부족합니다, 학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는. 근데 이게 가동하는 유일한 선교 단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은 91년부터 가동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아는 분들이 한국에 한 50명밖에 없어요. 예, 그게 굉장히 무척 안타깝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면서 이 파트너십 인 미션의 중요성을 1991년부터 점진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넘겨주시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장로회 신학대학을 나왔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에 1990년 전과 전후가 있는데, 제가 90년 전에 87년, 88년, 89년 이렇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WCC에 대한 오해가 많아가지고 WCC를 장신대가 막 공격을 하는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90년에 그 호주 캔버라에서 이제 WCC 총회가 열리고 뭐 정형경 교수의 그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거기에 참석자 중에 한 명이 장신대 이영기 교수님이었고, 이분이 WCC는 공격하면 안 된다. WCC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몰랐던 WCC에 대해서 이분이 소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과 직제. 그러니까 신앙의 전통을 얘기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 흐름이 Life and Work, 삶과 봉사, 사회 변혁. 세 번째가 CWM이라고 부르는 선교운동인데 한국교회가 알고 있는 WCC는 Life and Work, 진보 사회 운동만 알고 있었고 이영기 교수님이 가서 Life, Faith and Order하고 CWM이라고 하는 신앙 운동, 선교 운동을 갖고 오셔가지고 에큐메니컬 운동의 새 흐름이라고 하는 책도 쓰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대 그때에 되게 큰 충격이었고요. 왜냐면은 저도 청년 때 에큐메니컬 운동 많이 했는데 반쪽짜리가 아니라 3분의 1만 알고 에큐메니컬 운동을 알았다고 제가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 운동을 보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글이 있고 표현이 있는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너무나 창피한 것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저는 편협했다라는 거를 그 이영기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교회에 대한 이해도 너무 편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영기 교수님을 통해서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가 넓힐 수가 있었고 그 라이프 앤 워크도 사실은 그 한국 상황이 그 이제 군사 정권 안에서 민주화로 연결돼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봉사하는 봉사 운동이었는데 이것도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반성하면서 수정을 했고 이제 제일 저한테 가슴 뜨겁게 온 게 그 CWM이라고 부르는 이제 뭐 전통으로 보면 WCC 전통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운동이죠. 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이라고 하는 에딘버러 10. 그래서 1910년 에딘버러 10부터 지금까지 넘어오면서 시대적으로 선교의 키워드가 어떻게 변하고 선교 신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게 되었는데 가슴이 뜨거워가지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슴 뜨겁기도 하지만 머리가 너무 바보였던 거죠. 이게 선교의 흐름과 내용이 이렇게 중요한 게 많은데 뭣도 모르고 아는 척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반성을 했고 이제 감사한 것은 1990년 89년부터죠. 세계 장로교 연맹 총회가 연세대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정의평화 창조의 보존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대회가 동시에 89년과 90년에 열렸는데 저하고 제 친구들이 다 자원봉사자로 동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막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오니까 간 사람 가서 들은 얘기 찌라시가 이제 홍보물 받은 거 그것만 봐도요 막 세계적인 자료들이 우리 막 눈앞에 와 있는 거야. 월드와이드 교회는 이랬는데 우리는 너무나 지역적인 것에 빠져가지고 세계교회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80년, 89년, 91년까지는 제가 그 선교적 반성을 하는 때였고요. 94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한강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시아 기독교 교회 협의회 지도자들 한 250명이 왔는데 그러니까 그 WCC는 서구 기독교의 영향이 큰데요. 아시아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국가가 저기 미얀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까지 저기 중앙아시아에서부터 호주, 뉴질랜드까지인데요. 전통도 우리는 장로교가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 오신 분들은 정교회, 마토마교회, 앵글리칸.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장로교는 주류가 아니다. 제가 94년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장로교가 주류인 것은 한국의 특수한 현상이고 아시아 안에 다양한 신앙 전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때 만났던 이제 아시아 지도자들 때문에 제 마음에 선교사의 꿈은 품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아시아의 교회에 가보리라 그런 꿈을 갖게 되었고 이제 90년 이후부터는 제가 김포공항에 가서 레버런 닥터 민대홍 이렇게 하면은 A4에다가 이렇게 해서 제가 불러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김포공항에서 남대문 시장, 경복궁, 남산타워 이런 거 하는 일들을 제가 3, 4년씩 했어요. 김포공항에서. 이제 그런 자원봉사 경험이 있었고요. 넘어갈게요. 인도에 가서는 뭘 했냐면은 인도 NCC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주로 이제 저는 남인도 교회 쪽에 있었는데 아니 제가 듣기는 들었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1947년에 장로교, 앵글리칸, 감리교, 회중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자기 교파를 다 버리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인도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게 1947년의 일이었고요. 현재 교세가 400에서 450만 명쯤 됩니다. 교단 교세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1910년에 생긴 United Theological College in Bangalore. 그러니까 에딘버러에서 선교사들이 모였을 때 이미 벵갈로르에서는 교파 연합의 신학교가 출범을 했고 현재에도 아시아의 최고의 신학교가 저는 단연 UT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네덜란드 전통의 Reformed Church in America 이분들이 이런 선교 보고서를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미션 투 처치였어요. 뭐냐면은 미국 개혁교회 선교부 산하에 있는 인도 교회가 아니라 이제 이 교회가 성장을 했잖아요. 남인도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는 선교부 밑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RCA라고 하는 미국 교회하고 CSI라고 하는 교회가 동반자적인 선교로 가자. 이런 책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뭐지? 뭐야? 미국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내지는 이렇게 막 통치하고 이게 막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 선교부 자체가 이 인도 교회를 church to church 이렇게 동등하게 보면서 선교하자고 하는 그런 문서와 보고서를 보면서 이거 좀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동반자 선교의 씨앗이었다고 봐요. 필리핀 가니까 1948년에 5개 선교부, 장로교, 감리교, 형제교회, 또 이런 5개 선교부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었고, 저는 이제 장로교라고 하는 게 조금 보수적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필리핀에 가니까 75%의 교세가 장로교였는데 4개 교단이 25%였거든요. 그런데 4개 교회를 합병할 때, 선교부를 합병할 때 필리핀 장로교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라도 우리 장로교 간판을 먼저 내려놓고 그래서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 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 그래서 필리핀 안에는 장로교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교회가 겸손해지고 다른 교회들을 세워주면서 하나의 교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역사를 읽고 장로교는 그 동반자 선교의 첨단이구나. 장로교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에큐메니컬 협력 선교, 동반자 선교의 기초를 놓는구나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노회, 대회, 총회 구조가 잘 작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여성 리더십들이 물론 필리핀이라고 하는 사회 자체가 대단하게 필리핀 여성들이 하는 건데 제가 6년 동안 섬겼던 노회가 노회장님이 여성분이었고요. 저는 그분의 별명을 저희 집사람이 지었었는데 부드러운 카리스마예요. 얼마나 사람이 유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헌법을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 교회를 가가지고는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담목사님 손을 잡듯이 이렇게 잡아주고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다음날 노회 사무실에 와서는 헌법을 펴들고 몇 조 몇 항으로 딱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담목사님이 조금 실수를 했어요. 가서 야이 씨발 욕 절대로 하지 않아요. 가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다 하는데 와가지고는 헌법에 의해서 딱 체계적으로 결정을 하는 그 리더십이 놀랍고 여성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파트너십 인 미션은 이런 것이다. 왜냐하면은 1970년대에 UCCP라고 하는 교단은 자기네 교단을 만들어준 미국 장로교 선교부 선교사님들한테 양키 고홈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미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조금 미국에 가서 쉬고 계시라고. 예, 우리 선교는 우리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교단 안에 미셔너리라고 하는 단어를 다 지웠어요. 그리고 교단의 선교 정책을 만들면서 미션 코워커, 미션 파트너 이런 단어를 쓰면서 미국 장로교회에 다시 보냈어요. 우리를 지도하는 미셔너리가 아니라 우리랑 같이 협력하는 선교 동역자로 오시면 저희들이 웰컴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에 신학교 교수로 뭐 교회 개척자로 또 학교 교사로 그래서 그런 전환을 이루었던 곳이 필리핀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웠고요. 이제 2012년부터는 뉴질랜드 장로교회로 제가 갔는데 뉴질랜드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 이 장로교 원조의 후예들이 세운 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상말로 족보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세속 사회의 어려움을 겪어서도 버티고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제가 느낄 때. 그리고 어린이 부서가 따로 있고 가족 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Children and Family Ministry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어려움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이 다음 세대랑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과 사역을 하고 있는 데서 제가 많이 깨닫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갔을 때 뉴질랜드의 11.8%, 지금은 좀 더 늘었습니다만은 그때 전 인구의 12%가 아시아 이민자들이었고요. 제가 살던 도시 오클랜드는 25.4%가 아시아 사람들이었고 저희 아들 둘이 다닌 마운트 로스킬 그랜마 스쿨에는 부모의 국적이 96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문화 상황의 속도가 대단했는데 이거를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백인 지도자들이 우리는 다문화 목회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교단 죽는다. 필살기로 우리는 다인종 다문화 목회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얼굴 하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아시아 사람들 남태평양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을 환대하는 그 환대의 목회와 선교를 보고 제가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마지막 뉴질랜드 장로교회를 하자고 하면은 다문화 상황에 맞는 목사는 30년 전, 50년 전에 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랑은 달라야 돼가지고 커리큘럼을 전면적으로 개편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제가 이제 겸임 교수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나라는 여러 나라를 거쳤는데 이 동반자 선교의 고민, 씨앗, 또 줄기, 열매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두루두루 보게 되었고요. 이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동반자 선교를 하는 실무자로서도 일을 좀 해봤는데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은 이제 전국에 한 250만 명쯤 되는 성도들이 있고 전국 어디든지 통합측이라고 하는 예장도 교회가 있어 전국 네트워크 있고 장로교 정치 원리 또 대사회적 선교 정책도 있고 전 세계 46개국하고 선교 협정을 맺고 또 좀 이렇게 진보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이슈인 선교의 내용도 치유화의 생명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잘하는 문제는 동반자 선교의 이게 동반자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아니고요. 전 세계 선교는 다 동반자 선교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이 외딴섬이 되어 있고 또 동반자 선교를 가지고 연구하신 교수님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의도와는 다르게 그 일방적이고 힘과 돈으로 하는 서구 선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워진 선교 신학을 가리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수님들이 좋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치는 신학은 동반자 선교 전에 동반자 선교 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1946년도 선교 신학을 동반자 선교 신학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가리키는 선교의 대부분은 1950년 전 선교를 지금도 가리키고 있어요. 1957년에 미국 장로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 정책을 바꿨거든요. 파트너십 인 미션으로 57년에. 거기에는 한경직 목사님의 기여가 커요. 제3세계의 교회를 대표해가지고 미국 장로교회가 결정하고 돈과 사람을 보내지 말고 현지 교회가 누가 필요한지 어떤 전문인이 필요한지 미리 물어보고 필요한 선교를 해라. 이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의 얘기였는데 아니 1957년에 이미 우리가 한국 사람이 전 세계
백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1922년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선교에 뭐 100%는 할 수 없고 한 60%는 동반자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6%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뭐 이 제 책이 대단히 학술적이고 대단히 깊이 있는 책은 아닌데 세계 선교의 현황과 흐름이 더 이상 동반자 선교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요. 동반자 선교 제가 초청하는데요. 이제 좀 빌려주시면 제가 보고 할게요. 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나 홀로 선교, 홈 얼론 그만하자. 좀 창피한데요. 언론 선교, 미션 언론은 한국 선교사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전 세계 지도자들이 충격받죠. 초청장도 없이 선교지에 갔어? 그 초청하는 교단이 집도 소개를 안 해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러지도 않았는데 선교지에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나홀로 선교 그만하고 한국 선교사들 이제 그만 이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 동반자 선교의 핵심은 돈이에요, 돈. 예. 한국 교회가 후원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요. 예. 돈, 인적 자원, 선교사들의 열정, 경험, 기술 이걸 다 현지 교회하고 열린 마음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동반자 선교는 여성과 청년들을 배려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여성 안수도 잘 안 하죠. 모든 회의에 가면 남자들이 주도하죠. 그런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겪었던 문화 충격 중에 하나는 15명, 9명 모이는 회의에 들어갔는데 까만 양복 입은 65세 이상 목사 장로님들만 있었어요. 전 세계에 그런 모임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여성이어야 되고요. 최소한 3분의 1 이상이 50대 이하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과 청년이 또는 젊은 세대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 선교는 한국 자체가 폐쇄적이고 이기적이고 남성 주도적인 선교를 하기 때문에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예. 저쪽에는 여성 리더십이 들어오고 젊은 리더십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수용을 못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동반자 선교를 위한 외침 중에는 저도 선교사 훈련을 했지만 저는 정말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선교사 훈련 커리큘럼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쓰고 있는 커리큘럼은 197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커리큘럼을 적당히 수정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 선교 훈련 커리큘럼의 선교 신학과 정책은 일방주의, 백인 중심, 남성 중심의 선교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저는 동반자 선교의 핵심은 선교사 훈련 커리큘럼 전면 수정 내지는 폐기 처분하고 우리가 가는 나라의 현지 지도자들이 한국 선교사에게 한국 교회에게 뭘 기대하는지를 먼저 듣고 그 펠트 니드에 기초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PhD 학위가 있고 언어를 잘하는 선교사 그거는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지어 잘하는 걸 막 자랑해요. 그 기본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막 석박사 공부를 한 걸 자랑해요. 그거는 동반자 선교를 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단계에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현지어도 잘하고 학위도 있고 전문성도 있는데 겸손하고 민주적이고 열려있는 선교를 하는 게 동반자 선교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얘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발제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아시아 에큐메니칼 여정을 쭉 설명해 주시면서 한국에서 어떻게 훈련 받으셨는지, 또 뭐 CWM, CCA와 어떻게 연관됐고 어떤 경험들을 갖고 계셨는지, 인도, 필리핀, 뉴질랜드에서 경험했던 이제 동반자 선교 이야기들 나누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미 채팅으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요. 혹시 직접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천정명 목사님, 직접 말씀으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질문 받는 시간인데요.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요. 우리 제장 통합에는 선교 정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에큐메니칼 선교하고 그 다음에 협력 선교거든요. 현지 교단과. 근데 동반자 선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또 이제 그 협력 선교하고 에큐메니칼 선교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장 통합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멤버 처치이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선교를 한단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에큐메니칼 선교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현지 교단하고 협력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거는 선교사 훈련 받을 때 2시간 특강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옆에 김상수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선교사를 평가하거나 선교사를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얼마나 에큐메니칼적인 선교를 했습니까? 협력 선교를 했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당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제가 말하는 동반자 선교는 대단히 디테일한 것입니다. 예, 당위성과 목적이 아니라 왜냐면은 에큐메니칼 협력 선교를 하겠다고 선교사 비자를 받았는데 군림하는 선교사들 너무 많아요. 갑질하는 선교사들 너무 많아요. 저는 갑질하지 않는 선교가 동반자 선교라고 생각하고 현지 교단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현지 교단에 돈을 줄 수 없더라도 내가 한국 교회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는 선교사라고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지 선교사가 요청한 일을 해야지 한국 선교사가 좋아하는 일을 선교하는 것은 전 동반자 선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통합체 선교사님들 중에 한 800가정이 있는데 40가정은 에큐메니칼 협력 동반자 선교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문의는 에큐메니칼 협력 선교사인데 일방주의 선교 내지는 동반자 선교 할래다가 배신당하고 마음 상해가지고 주저하는 선교사님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쉽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은 교단은 에큐메니칼 선교를 한다고 포장하고 선교사 훈련 때 강조하지만 실제로 약 5%, 10%도 안 되는 선교사들만 동반자 선교하고 있고 다만 에큐메니칼 협력 선교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쯤 말씀드리면 될까요? 전 목사님? 예, 우리 선교에 저도 이제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사위원회 위원장 맡아서 지금 내부를 다 이제 조금 3년 동안 쓰면서 하는데 현 주소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채팅으로 해주신 분이 있으신데요. 우리 이민우 목사님, 집사님이신가요? 네, 이민우 집사님 여기 질문해 주신 내용 직접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제가 화교교회 올해 110주년 이제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110주년 된 화교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정동에. 그 교회 90년사를 지금 파라과이에 계신 김교철 선교사하고 같이 편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파송간 제1회 사병순 하여튼 김영훈과 그 선교사 이후에 이제 2년 만에 현지 병에 걸려서 이제 2년 만에 다시 귀국을 하고 그 이대로 나가셨던 이제 3대 방지일 목사님이 저희 화교교회 이사장으로 계셨는데 저도 이제 파라과이 가 계신 그 김교철 선교사의
그 도움으로 이제 그 중국 산동 선교의 그 뭐 사례 발표 이런 거를 이제 참석을 하면서 제가 좀 알게 된 게, 그 당시에 세문안교회의 의사였던 김윤식이라고 하는 의사분이 그 방지일 선교사 또 방효원 선교사 그 팀에 같이 가 있었어요. 그것도 여성분이 또 교육을 담당하기 위해서 같이 가셨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팀워크로 말씀 선교사 위주의 선교가 아니고 의료와 자녀 교육과 현지인 그 교육을 위한 그런 팀워크로 사역의 아주 좋은 공동 선교의 모델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데도 선교사로 각 지역에 나가는 선교사들이 주로 이런 우리나라가 그럼 어떤 선교의 역사가 있나 하는 거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또 이런 자료가 있는데 자료들을 잘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나간 상태에서 이제 학도병식으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좌충우돌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2주 전에 여기에서 제9차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시겠지만. 근데 그때 또 이번 문제가 뭐냐면은 과제가 하나 나오는 게 MK들이 한 50명이 이번에 참석을 했었는데 MK들이 사실은 MK이지만 교육 문제로 인해서 그 선교사 가정과 같이 현장에 있어서 그 현지의 상황을 잘 배우는 상황도 있지만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거나 이러다 보니까 또 그 단절 현상이 있고 또 그 MK가 현장에 다시 재투입이 되는 그러한 게 잘 끊어져 있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미완제로 남았던 과제가 MK 사역들이 과연 제대로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사역에 잘 동원이 될 가능성이 있겠냐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선교사들이 나가는 데 치중하지 그들이 귀국했을 때 그들의 그 임시로 이제 거처할 만한 선교관, 그러니까 뭐 일주일, 한 달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영국 귀국했을 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 미완이었었습니다, 이번에. 그럼 제가 얘기 좀 드릴까요? 네, 뭐 이렇게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아주 네. 이 집사님 중요한 그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산동성 선교의 성격에 대해서 저는 선교학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산동성 선교의 중매 선교예요. 중매. 그러니까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이제 막 탄생한 그 조선 장로교회의 선교사 후보생들을 중국 교회에 중매한 거예요. 이 선교의 메인 플레이어는 한국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한국 선교사가 산동에 가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메인 플레이어는 중국 교회입니다. 중국 교회. 중국 교회에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들이 열심 있는 젊은 사람들을 소개한 중매 선교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자료를 보면 그 산동성 선교 자료에 10분의 1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증거가 이런 거죠. 방지일 목사님이 중국이 공산화된 다음에 50년에 공산화가 됐는데 50년에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방지일 목사님의 스테이터스는
그 중국 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교회의 목사를 공산당이 몰아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가 중국 교회 가서 뭔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다음에 그 1950년 이후에 자랑스러운 선교사님이 한 분이 최찬영 선교사님이세요. 최찬영 선교사님이 영락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간 걸로 아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1940년대 세계 선교신학에 막 변화가 생길 때 IMC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죠. 왜 선교사는 백인이냐? 왜 아시아 사람은 선교사하면 안 되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처럼 진지하게 하다가 태국 기독교회가 아 그래? 그러면 백인 아닌 선교사를 우리가 받아도 될까? 그래가지고 백인 아닌 선교사를 한국 교회하고 필리핀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1955년쯤 되죠? 그때 선교사를 초청하는 태국 교회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필리핀 교회하고 한국 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거는 다 IMC의 선교예요. 최찬영의 선교 아니에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빅픽처에 최찬영은 동원된 거예요. 추천되고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IMC가 왜 1947년부터 이 동반자 선교를 얘기하고 백인 선교사가 아니라 아시아 선교사도 당당하게 백인 선교사처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는지에 대한 걸 알면 사실은 이 문제는 풀린다고 보는데 안 풀리고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는데 MK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선교사 자녀들이 영어 공부 잘하는 걸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어 잘하는 거하고 현지어 잘하는 걸 자랑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님 자녀가 미국에 갔어요. 선교사들이 많이 있는 대학을 갔는데 그 교수가 물어봤어요. 그 선교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근데 그 아이가 현지어를 몰랐어요. 현지 음식 몰랐어요. 왜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외국인 학교를 다녀서 영어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핀 음식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MK가 동원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은 있는데 MK들이 제일 잘하는 언어는 현지어가 아니고 영어예요. 그러니까 MK들이 동원되는 거는 서양 선교사들을 흉내내는 선교로 동원되는 것이지 현지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동반자 선교를 하는 것은 한 세기에 일어나지 않고 3세대쯤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2세대 MK, 3세대 MK에서 꽃피우기 위해서 저는 1세대는 고생하고 실수하는 거고 2세대는 문화에 적응하는 거고 3세대는 꽃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현지 문화와 언어를 잘해야 동반자 선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이민우 집사님도 오랜 선교 경험에 비추어서 과거 선배들이 했던 것들 좀 잘 발굴해서 좀 공부하고 팔로우업 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 이제 거기에 우리 한경균 목사님은 사실상 그 일들도 동반자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뭘 잘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 현지 교회와 협력 관계 속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다. 이제 이런 보충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홍승만 목사님 질문하셨습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이제 좀 많이 흘러서 한 10분 내외로 마치면 좋겠는데요. 질문을 좀 함축적으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 목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경균 목사님 발췌해 주실 때 우리 그 선교사 훈련이 대폭적으로 동반자적 선교적 관점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교단의 선교사는 타문화권 선교사, 에큐니컬 협력 선교사 그리고 한인교회 목회 선교사 이렇게 세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형태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한 목사님이 언급해 주시긴 했지만 그 에큐메니칼 선교사 협력 선교사의 모델이 그래도 동반자 선교에 가장 가깝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상 그 우리 통합 측의 선교사님, 아니 통합 측의 뭐 그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 신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기본적인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것을 이러한 세 가지의 형태로 우리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있는데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목사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 가지로 선교사 구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요. 그 한인 선교, 한인 교회가 동반자 선교하기에 제일 좋은 토양을 갖고 있는데, 한인 교회 목사님들은 현지어나 영어를 안 합니다. 현지 교단하고 소통하지 않습니다. 현지 교단 건물은 빌리지만 현지 교회 목회자들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는 최저고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건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인데, 가장 반 에큐메니칼적이고 반 동반자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그룹이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책에는 제가 디아스포라 공동체 얘기를 많이 썼어요. 그 이유는 디아스포라 공동체부터 동반자 선교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타문화권 선교사가 하기가 제일 좋은 동반자 선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현지 교단에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좀 버거운 에큐메니컬 교단이 있어요. 두 번째, 우리하고 잘 놀 수 있는 복음주의 성향의 교단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서양에서 또는 이웃 나라에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한국 선교사들은 이 세 그룹하고 절대 같이 일하지 않습니다. 에큐메니컬 선교사하고도 일하지 않고, 로잔 배경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사들하고도 일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선교 단체들하고 일하지 않고, 그래서 타문화권 선교사들은 다 나홀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면적인 수전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에큐메니컬 카테고리는 기본이죠. 그런데 한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잘할 수 있고 타문화권 선교사들은 열심을 내야 되죠. 이 동반자 선교를 향해서. 그다음에 에큐메니컬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에큐메니컬 기관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서양에 있는 독일 교회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영국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에큐메니컬 선교사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의는 에큐메니컬 선교사로 비자를 받았는데 그 교단에 가서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에큐메니컬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동반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선교사들이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 선교는 회의 참석입니다. 회의 참석. 회의는 선교다. 예. 그러니까 거기는 이미 민주적으로 협의를 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지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모임이 많고 총회 모임이 많고 컨설테이션이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2시간 듣고 있으면 2달치 일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2시간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2달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기록하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기록물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회의록을 잘 읽어보면, 그러니까 남들이 기록한 걸 읽어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참석하는 일을 기록하면 1년치 일이 보여요. 그런데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에큐메니컬 성향의 에큐메니컬 선교, 타문화 선교, 동반자 선교.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인데 세계 쪽이 다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커리큘럼 개편, 또 가리키는 강사들의 입장, 저는 전면적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은 우리 김형균 목사님. 우리 시간이 점점 지나가니까요. 좀 이제 질문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반자 선교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서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동반자 선교를 위해서면 교단이 선교지에 있는 교단이 요청을 했을 때 제일 쉽게 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제가 아는 교단에서 파송되어 있는 요청을 받고 가 있는 선교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고 더 넓혀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김영규 목사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동반자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사는 외교관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래 외교관이 이제 어느 나라에 가기 전에 아그레망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교 관계를 수립했어요. 그런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다음날 선교사가 대사가 부임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왜냐면 이쪽에서 초청장이 오고요. 이 가는 대사에 대한 인적 정보가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국가 원수한테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저는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지 교단으로부터 우리 선교사는 귀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맨 땅에 해당시키면 안 된다. 한국 선교사들 실력과 자질이 얼마나 뛰어난데 아무데나 보내면 되겠습니까? 집 어떻게 해줄 거냐, 자동차 어떻게 해줄 거냐, 자녀교육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100% 저 사람들이 보장해주지 못해도 선교사 신분 보장부터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과 거기를 잘 섬길 수 있는, 제가 선교사 훈련 많이 해봤는데요. 선교사 자질이 D급 선교사들도 많이 나갔어요. A급, B급 나가면 좋은데 D급 선교사들도 많이 나갔어요. 나이, 언어, 열심, 신학, 선교지 가면 큰일 나겠다는 사람들도 다 나갔어요. 왜? 후원교회 돈 때문에. 후원교회가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을 보내니까.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도 어떤 작은 나라의 대사 돈으로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외교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선교사가 한국어로 이력서를 쓰면 안 돼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산뜻한 영어 이력서를 써야 돼요. 또는 현지어 이력서를 써야 돼요. 두 번째는 추천서예요. 추천서 없이 선교지 가면 안 돼요. 선교부 총무나 사무총장이나 총회장쯤 되는 분이 정말 멋진 선교사, 이 선교사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겠네 할 정도의 추천서를 받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Letter of the Intent라고 해서 사역 의향서를 내야 돼요.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기 때문에 주일학교 사역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한국 선교사에서요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특정 분야에 어떤 은사가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력서 엉망이죠. 추천서 없죠. 선교 의향서 없죠. 그리고 와서 나 선교사니까 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러면 다 당황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그러려면 선교사를 보내는 본부부터 이 필요의 중요성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본인들이 안 해본 거 이력서, 추천서, 자기 사역서를 완벽하게 선교사가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아마 그 레터가 가면은 한 달 안에 연락이 올 겁니다. 제발 그런 선교사 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거리가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도 한 분 정도 얘기해 주시고 오늘 시간을 좀 정하겠습니다. 8시 35분까지 하고요. 네. 지금 뭐 유의미한 질문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현장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먼저 커렉션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민우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시고 제가 찾은 자료는 95년대 필리핀 마닐라 한인 침례교회에서 파송 받으신 분이면 먼저 이거 정정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책에 보면은 저는 이제 좀 가벼운 질문을 할 텐데 책의 23쪽에 보면 5년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현지교회 전통신학 선교정책 그리고 구조를 존중하는 선교사 동반자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35쪽을 보면은 필리핀에 계실 때 노회 전체 필요를 파악하는 데만 1년 6개월 걸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을 현지 교회에서 기다려 줍니까? 네.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다려 주죠.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제가 갔을 때 마닐라에 있는 시내 노회로 갈 거냐, 도농 복합단지에 있는 노회로 갈 거냐 했을 때 저는 도농 복합단지를 선택했어요. 근데 마닐라 시내를 생각했으면 아마 6개월이면 현지 파악하는데 끝났을 것 같은데 제 도농 복합단지는 한국으로 하면 경기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다 방문하는 데에 제가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정도쯤 1년 6개월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현지 교회라는 게
현지의 하나의 로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현지 교단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단에는 지교회, 노회, 대회, 총회 보통 세 구조지만 대회가 있는 큰 교단들도 있거든요. 우리 김상수 선교사님 계시는데도 시노드거든요. 그러니까 거긴 대회인데 이 신학, 이 정책 이게 거의 PhD 논문들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는 너무 많은데 그 자료를 읽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언어 문화에 2년 걸리고요. 그다음에 신학 1년 걸리고 그다음에 1년은 뭐냐면 이 교단의 리더십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교장인지 노회장인지 청년인지 뭐 대표든지.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거는 그러니까 4년 차에 한다는 게 아니라 4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 사귀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4년 정도 걸리고 5년쯤 지나면 아마 그분들이 물어볼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우리랑 잘 지내는데 너 하고 싶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제발 말 좀 해봐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분들이 물어볼 때 프로포즈를 내야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 이거 하겠다 그러면 이분들이 당황하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분은 3년에 되는 분도 있고 4년에 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하고 5년 안에 신학을 알고 정책을 알고 사람을 사귀었고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그거는 저는 대박 성공한 선교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반자 선교를 위한 최적의 준비가 된 선교사가 5년 좀 걸린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장태규 목사님 제가 짤막하게 대신 여쭙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담론은 기존의 교회들이 있는 지역들, 그래서 협력과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이슬람 지역이나 교회가 없는 비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떻게 협력 선교하냐. 그리고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 장 목사님은 그 이슬람 쪽에 가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현지 교회 뭐 이런 것하고 전혀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 두 가지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 이슬람 국가, 창의적 접근 국가 지역의 종교 경찰의 수준을 우습게 알지 마라. 다 압니다. 우리 신분 다 압니다. 예, 리스트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신분 속일 수 없고요. 예,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그 선교사기 때문에 추방하는 게 아닙니다.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하는 겁니다. 예, 창의적 접근 지역에. 두 번째는 그 선교는 한국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큐메니컬 성향의 교단이 있고 복음주의 성향의 그룹이 있고 선교사 전문 잔트들이 있어요. 전 세계에는 이슬람권에 선교하기 위해서 전문 단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주 쉬운 얘기. 필리핀 바기오에 가면 아시아 퍼시픽 테올로지컬 세미너리라고 하는 APTS가 있는데 여름에는 유교권을 대상으로 유교 문화 인류학을 가리키고요. 그 안에 이슬람을 전공해서 이슬람 경전으로 선교를 가리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권이나 창의적 접근 지역에 한국에 없기 때문에 선교단체가 없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 세계에는 그 나라를 우리보다 연구한 선교단체나 전문단체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과 같이 협력하면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선교사 훈련할 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어느 섬에 제 그 캔디데이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섬에 처음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끝난 다음에 30분 뒤에 호주 국립대학에서 그 선교지에 대한 선교 역사 100년을 연구한 PhD 논문을 제가 줬습니다. 이미 있었던 거죠? 이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 세계 선교에 대한 정보는 비밀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나라 종교 경찰의 수준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하러 왔는지 다 알아요.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잘 때까지 동선을 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은 선교사예요. 예. 직장에 정기적으로 출근하고 있지 않고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는데 버티고 있잖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선교사냐 아니냐 종교적인 법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는 사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은행 잔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선하게 사는 게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수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세계 선교 전문 단체들이 많아요. 어떻게 서바이벌 하는지. 그분들하고 협력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동반자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이 많겠지만 오늘 약속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모임이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2번 더 할 거고요. 이제 다음 모임 짧게 광고 드릴 텐데, 이제 8월 30일 화요일이고 같은 시간, 장소는 여기가 될지 혹시 파주가 될지 제3의 장소가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요. 대면 모임도 진행하고 온라인 모임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9월 첫째 주 화요일 날 마지막 모임 할 텐데요. 오늘 참여하신 분들은 2번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의 대화가 더 깊어지고 재미있어지고 더 동반자 선교를 이해하는데 더 폭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동의를 하나 구하고 싶은데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 단톡방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요즘에 수많은 단톡방의 홍수 속에 허우적거리실 테지만 요 모임은 9월 2일 모임이 끝나고 나면 단톡방을 폭파하는 걸로 약속을 하고 임시로 단톡방을 하나 만들고, 오늘 못다 나눈 내용들은 좀 이렇게 거기서 서로 문자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 중에 좀 소통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요. 네. 그리고 도서가 없으신 분들은 모임 끝나고 단톡방 열면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해외에 계신 분들 어떻게 받으실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책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음성으로 들으니까 더 선명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게 뭔 줄 알 것 같습니다. 읽음에서는 잘 안 나지 않나. Faith comes by hearing.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오늘 오신 분들 기념사진 촬영 하나 하고, 그러니까 온라인 촬영 하나 하고 오프라인은 따로 마치고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화면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늦게 참여하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우리 김태훈 목사님도 소개 못하셨는데 아쉽지만 다음 모임 때 좀 풍성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면 키셨나요?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저녁 되세요. 미국에 계신 분은 좋은 아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